유즈 프레임 훅은 렌더링 프레임마다 호출될 로직을 지정합니다. 활용 사례를 예로 들면 메시의 상태를 프레임마다 변경해서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메시의 회전값을 매 프레임마다 조금씩 변경하면 메시가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. 실습을 통해서 유즈 프레임 훅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VS 코드에서 엽니다. 저는 R3F 밑줄 쿡 V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이 폴더를 VS 코드에서 열어두었습니다.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기본 프로젝트를 GitHub를 통해서 가져오겠습니다.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열고요. 이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합니다. 위 명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Gi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져 있어야 하는데요. 만약 Gi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여러분의 운영 체제에 맞는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. 이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GitHub를 통해서 파일들을 가져와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해 줍니다. 방금 만든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R3F를 이용한 3D 웹 개발 내용 중 두 번째 사용되는 이 프로젝트 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npm install을 입력해서 실행하고요.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 npm run dev를 입력합니다.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하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 프로젝트의 코드를 보면 이미 이렇게 use 프레임 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코드에 의해서 매 프레임마다 이 메쉬는 바로 이 메쉬입니다. 이 메쉬에 대해서 y축에 대한 회전값을 이 델타 값만큼 계속 누적하고 있습니다. 이 델타 값은 이전 프레임이 렌더링된 시점부터 현재 프레임까지 경과된 시간이고요. 결국 이렇게 메쉬가 Y축으로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델타 값을 콘솔에 찍어보면요. 보시는 것처럼 단위가 1000분의 1초, 즉 밀리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use 프레임 훅은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자에 콜백 함수를 지정합니다. 이 콜백 함수는 R3F에서 장면을 렌더링하기 직전에 호출됩니다. 이 use 프레임은 필요하다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이 use 프레임을 2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se 프레임에 지정된 콜백 함수가 use 프레임 호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. 저 같은 경우 매 프레임마다 콘솔 창에 너무나 많은 이 콘솔 로그가 실행돼서 이 웹브라우저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콘솔 로그를 이렇게 제거하겠습니다. 저는 방금 전에 웹브라우저가 완전히 다운돼서 다시 실행시켰습니다.
유즈 프레임 훅이 이렇게 3개 지정되어져 있는데요. 지금과 같은 경우 유즈 프레임 훅의 첫 번째 인자로 지정된 콜백 함수는 이 유즈 프레임 훅의 지정 순서와 동일합니다. 하지만 필요할 경우 실행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. 이 C에 대한 유즈 프레임의 이 콜백 함수가 가장 먼저 실행하고자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A에 대한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되고 마지막에 이 B에 대한 콜백 함수가 실행하고자 합니다. 즉, 실행 순서를 가장 먼저 C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A, 그 다음에 B로 실행하려면 유즈 프레임의 두 번째 인자를 통해서 실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. 지정하지 않는다면 기본값이 0입니다. 즉, 이렇게 0으로 지정됩니다. 유즈 프레임 훅의 두 번째 인자로 지정된 우선순위 값이 작을수록 먼저 실행됩니다. 가장 먼저 이 C가 실행되어야 하므로 이 값을 -1로 지정하고 B는 가장 나중이므로 얘를 1로 지정합니다. 이렇게 지정하면 실행 순서를 이 순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유즈 프레임의 첫 번째 인자로 지정된 이 콜백 함수로 초점을 다시 맞추겠습니다. 그 전에 유즈 프레임을 한 개만 남겨두겠습니다. 유즈 프레임의 콜백 함수를 보면 이렇게 인자를 두 개 받습니다. 첫 번째 인자는 스테이트고요. 두 번째 인자는 델타입니다. 이 델타는 이전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임까지의 소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이제 이 스테이트 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스테이트 인자를 통해서 매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. 얻은 정보를 이 콘솔 창에 표시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웹브라우저가 불안정해지므로 정보를 표시하는 도움 요소를 이 화면에 추가해서 활용하겠습니다. 먼저 app.jsx 파일 열고요. 다음과 같은 도움 요소를 추가합니다. 이 도움을 캠퍼스 컨텐츠 컴포넌트에 전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use ref문을 추가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참조합니다. 그리고 이것을 이 캠퍼스 컨텐츠 컴포넌트의 props로 전달합니다. 이 useRe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포트 문이 필요합니다. 캠퍼스 컨텐츠 컴포넌트에 코드로 와서 전달받은 props에 대한 인자를 추가합니다. 이 props는 useRef의 값이므로 실제 값은 current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. 이 값이 유효하게 할당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먼저 이 델타 값을 표시해 보면 이 델타 값은 단위가 밀리초이므로 ms라고 지정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텍스트 값을
여기에 지정합니다. 지금 표시되는 이 시간값이 프레임 한 장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스테이트 인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렌더링을 위한 이 돔 영역의 픽셀 크기는 다음처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크기는 가로로 638픽셀이고 세로로는 692입니다. 사이즈를 조정해 보면 변경된 크기에 맞게 값도 함께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렌더링을 위한 돔 영역에서 실제로 3D 렌더링으로 사용되는 영역인 뷰포트에 대한 정보입니다. 뷰포트에 대한 객체는 다음처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뷰포트 객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특별한 설정이 없다면 렌더링을 위한 이 돔 영역 전체를 뷰포트로 이용하는데요. 그러므로 뷰포트 역시 이 돔 영역 크기와 동일해야 합니다. 보시면 뷰포트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보면 이렇게 가로는 약 2.92이고요. 세로는 약 3.65입니다. 이 두 개의 값에 뷰포트의 팩터 값인 약 218.26을 곱해주면 실제 이 돔 크기인 이 윈도우 사이즈의 크기와 동일해집니다. 이 뷰포트 사이즈는 카메라에 따라서 카메라의 기본값들이 변경되면 따라서 변경되는데요.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보면 뷰포트의 크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뷰포트의 디스턴스는 카메라에서 카메라 평면까지의 거리이고요. 뷰포트의 어스펙트는 뷰포트의 가로와 세로에 대한 비율입니다. 이 스테이트를 통해서 신객체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신객체를 통해서 현재 장면에 들어간 자식들의 수를 얻어서 출력해 보면 이렇게 총 3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이 3개는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 객체, 디렉셔널 라이트 객체, 그리고 이 메쉬 객체입니다. 이 스테이트 인자를 통해서 렌더러 객체도 얻을 수 있는데요. 이 렌더러 객체는 WebGL 렌더러입니다. 이 렌더러 객체를 통해서 현재 이 장면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삼각형 면 수를 얻어보면요. 다음과 같습니다. 총 12개의 삼각형 면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렌더러 객체나 이 신 객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외에도 매우 많습니다. 관련된 API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스테이트 인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객체는 카메라도 있는데요. 한번 카메라의 화각을 얻어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60도이고요. 보시면 이 캠퍼스에서
카메라를 지정할 때 이렇게 화각을 60도로 지정했고 그 값이 여기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우스 커서의 위치도 이 스테이트 인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.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 값을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위치가 가장 좌측 하단의 위치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이고요. 그리고 우측 상단의 좌표의 위치가 1,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시간과 관련된 값도 알 수 있는데요. 렌더링이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몇 초가 지났는지 알 수 있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 또 프레임 루프라는 값도 얻을 수 있습니다. 현재는 프레임 루프 값이 always인데요. 이 always의 의미는 프레임 렌더링을 항상 자동으로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. 다른 옵션은 demand가 있는데요. demand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프레임 루프의 속성을 demand로 지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렌더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유즈 프레임에 첫 번째 인자로 등록된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되지 않아서 이 정보값들이 갱신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마우스로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 이 정보값들이 갱신되는데요. 이렇게 마우스로 이 장면을 회전하면 프레임 렌더링이 호출되는 이유는 이 오빅 컨트롤스 컴포넌트 때문입니다. 만약 디맨드 모드 상태에서 프레임 렌더링을 호출시키고 싶다면 invalidat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. 다시 always 모드로 되돌리겠습니다. 스테이트 인자를 통해서 플레이트라는 값도 얻을 수 있는데요. 플레이트는 최종 렌더링 결과 이미지에 대한 색상 보관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. 이 값이 true라면 보관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false라면 좀 더 나은 색상 표현을 위해서 색상을 보관 또는 보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. 또한 카메라에 대한 컨트롤 객체도 얻을 수 있습니다. 값을 보면 이렇게 null 값인데요. 즉 컨트롤스 객체가 없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제어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오빅 컨트롤스인데요. 분명히 오빅 컨트롤스를 지정했음에도 이렇게 null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스테이트 인자를 통해서 이 오빅 컨트롤스 객체를 이 컨트롤스로 참조하기 위해서는 이 오빅 컨트롤스의 make default 값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.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오브젝트가 이 오빅 컨트롤스 객체입니다. 이 스테이트 인자를 통해서 레이캐스터 객체도 얻을 수 있습니다. 레이캐스터를 이용하면 마우스 커서 위치에 놓인 메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
이를 위해서 메쉬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. 이 메쉬의 이름도 지정하겠습니다. 이제 마우스 커서 위치에 있는 메쉬의 이름을 이곳에 표시해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레이캐스터 객체를 얻어와야 합니다. 이 부분에서 이렇게 레이캐스터 객체를 얻어오고 이 레이캐스터 객체를 통해서 마우스 커서 위치에 놓인 메쉬를 얻어옵니다. 만약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메쉬가 있다면 메쉬의 이름을 이곳에 표시하도록 합니다. 이 텍스트 객체를 콘스트가 아닌 렛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그 값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이제 마우스로 한번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유즈 프레임 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예제 코드로 설명드렸습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